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플라 창업자 겸 대표이사 서동은이라고 합니다. 리플라는 플라스틱은 모두 다 없애기보다는 좀 잘 남겨서 구부가 가치를 얻자 하는 취지로 설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플라스틱 물질적 재활용률은 평균 9%입니다. 리플라는 기존에 복잡하고 섞여서 재활용이 잘 안 되던 플라스틱의 품질을 현저히 높여서 칫솔이나 장난감처럼 기존에는 소각으로 가던 복잡한 폐기물도 단일 재질화해서 물질적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제품을 보시더라도 그 제품에는 다양한 재질이 다 함께 쓰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통은 말랑한데 뚜껑도 말랑해버리면 누수가 발생을 하고 둘 다 딱딱해버리면 이제 유통 중에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재질들은 지금 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새 플라스틱은 킬로그램당 1261원, 타 재질이 섞인 상태로 재활용된 PP는 53% 가격인 600원대, 새 플라스틱과 유사한 단일 재질 순도를 가지는 재활용 PP는 80%대 가격인 1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하루 30톤 처리하는 그런 공장의 매출로 변환을 시키면 37.5억 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 플라스틱 중에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은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가능 범용 플라스틱 내에서는 거의 40%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식품 분야로 거래량이 2.5배 증가했고 1인 가구 증가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전의 수요가 많이 늘어서 내장재로 수요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또 열을 가하면 유해성이 있는 PS 폴리스타이렌 재질을 대체하는 소재로 PP가 빠르게 점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도 자동차 플라스틱의 25%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분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 산업에서는 물질적 재활용을 할 때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분리수거된 것들을 수집업체에서 PET로 생각되는 거, PP로 생각되는 거, PE로 되는 거를 각각 분류를 해서 압축 베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리업체들에서 이제 PET면 PET, PP면 PP, PE면 PE대로 재질별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PP 생산 라인의 경우에는 수집업체로부터 PP 압축 베일을 매입을 해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고추장이나 우유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유통 중에 많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쇄하고 세척을 해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에 용융 압출을 진행해서 금형사출을 통해서 새 제품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PET는 그래도 비교적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이제 분류도 광학적으로 좀 잘 되기 때문에 의외로 좀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양이 많은 PPP 같은 경우에 둘 다 물에 떠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류가 좀 어렵고 이제 폴리에틸렌을 용융 압출할 때는 녹는 점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 다른 플라스틱 재질들은 압출 철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PP 같은 경우에는 범용 플라스틱들 중에서도 녹는 점이 높은 편이라서 다른 플라스틱들이 다 같이 녹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P는 재활용을 했을 때 강도가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리플라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만 반응하지 않고 나머지 재질들만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2016년부터 발굴해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다른 재질들에서는 잘 생장을 하지만 PP 재질에서는 활성이 없는 미생물입니다. 리플라에서는 일부 플라스틱 재질만 녹여서 이제 PP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들만 반응하지 않고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질들만 선택적으로 없애보았을 때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공장에서 가지고 온 샘플로 약 2% 포함된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이물질을 이제 낮춰봤을 때 단일 재질화가 잘 진행이 되어서 멜트 플로우 인덱스가 약 45% 계산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그 샘플에서 인장 강도와 굴곡 강도도 한국구분자연구소에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틀 정도 반응을 했을 때에도 인장 강도가 이제 67%, 굴곡 강도는 29%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현대 트랜시스나 다른 회사들과도 얘기해봤을 때 그 제품 목록을 보면 전체 자동차나 가전 내장재 리스트 중에서는 반 정도 이상의 제품군의 품질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정의 액세서리 장비 형태로 추가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처 확장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상 연 11,000톤당 37.5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이고, 또 동시에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재활용을 못하겠다 싶던 이런 너무 복잡한 재질을 한해서 그 제품들에 한해서는 소각 비용을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을 편입해도 이 미생물이 그 특정 다른 재질들을 미세하게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소각 비용을 절감했을 때 최소 8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연 11,000톤당 46억 원을 연간 부가이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비 없이 기존 공정으로 가게 되면 많은 기기들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품질 사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뭐 PET나 다른 재질은 쉬울 수도 있지만 PP 재질은 특히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 사출을 하고 싶어도 이 납품 품질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타재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사출업체 측에 이제 인터뷰한 결과 뭐 크랙이나 불량품 등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납품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PP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게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똑같은 공장에 이제 순도 향상 설비만 추가 도입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이 미세하게 타재질을 분해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용도의 제품군으로 납품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000톤 기준으로는 단가 차이만 계산해 봤을 때 34억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재활용에 있어서 사실 꼭 타재질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된 산화방지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분해가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요건 초기 단계지만 페놀계 산화방지제 2종을 11% 분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재활용할 때 이런 경화성 첨가제를 사전 제거시키고 싶거나 열분해 기술상에서도 사전에 이런 염소나 황이 포함된 첨가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런 기술은 총 19건의 등록 및 출원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평가 등급은 T3 정도입니다. 저희 설비는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쇄된 플레이크를 투입하시면 이제 미생물이 2일간 플라스틱과 반응을 하고요. 처음에는 2일이 소요돼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의 속도와 동일하게 플라스틱을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양액 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 투입된 전체 플라스틱 중에 2%의 타 재질만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온 지방산을 먹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1ml에 5천만 마리 정도의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액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반응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상온이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 가능한 친환경 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라 설비 세부 공정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능상으로는 기존 시스템보다 인력을 덜 쓰고 자동화 연속 공정이다 보니까 상온에서 배양액을 재사용해서 플라스틱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반응만 시키면 되는 그런 단순한 기계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런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단일 재질화에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나 굴곡 강도가 상승을 해서 기존보다 50% 이상의 단가로 부가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분해가 쉬웠던 폴리에스터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류는 이미 어느 정도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폴리올레핀류 플라스틱들에서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분해 기작을 규명하고 상용화 진행에 성공을 했고 특히 재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적 재활용 공장에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 사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리플라는 저희가 단백질, 유전자, 배양 관련 또 양산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 설비를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그 공장 사장님들의 의견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내에 세척 공정이 있고 하루 30톤 이상 재활용을 하는
500업체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유선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품질 전략을 펼치시지 않는 이상은 고품질화를 주로 원하셨고 약 78%인 390개사에서 순도 향상 설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PP나 저희가 PC도 남길 수 있는데요. 그 순도 향상뿐만 아니라 저희는 주로 폴리에틸렌 재질을 잘 분해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폴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진 농촌 폐비닐을 모두 분해를 지역에서 해드리거나 생분해 플라스틱도 더 빠르게 분해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PC ABS 원료사인 코베스트로나 해외 대형 재활용 업체들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16개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비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었던 복합 재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라는 미생물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인증서를 받게 되어서 연말까지 10톤 규모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는 플라스틱 재질을 판별해주는 기기도 2020년부터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미생물 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 공장을 많이 다니면서 듣기로는 이 공장분들은 열심히 분리를 해서 이제 사출업체에 넘겼는데 플레이크나 펠렛을 납품을 했을 때 사출업체 측에서 이 품질 이슈로 많이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진행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품질 인증기를 최대한 저렴하게 제작을 해서 또 공장분들을 돕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선택적인 분해와 이런 재질 판별기를 통해서 물질적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리플라의 노력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PP 부분만 이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다는데 실제 PP 외에 이제 원래 P하고 흡별성이나 일반 팩트나 이런 거에 이제 구매율이라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인지 궁금한 그때 타임이 하나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처음에는 기름이 됐다가 미생물이 직접 플라스틱을 결합을 깨는 게 아니라 이제 산화 효소가랑 주변에 산소가 있을 때 그게 반응하면서 결합이 점점 깨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루하루 봤을 때 사실 이틀 차나 3일 차부터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기름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이제 미생물의 반응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농도를 오히려 기름의 농도를 낮게 유지를 했을 때 좀 분해가 잘 되는 걸로 저희가 테스트가 됐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덴스하게 넣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테스트 결과가 간접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대부분 100을 넣으면 98은 반응을 안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 정도가 이제 반응을 하는 플라스틱이라서 이틀만 반응을 해도 그런 순도 향상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PET를 100 넣는다, PE를 100 넣는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3개월 이상, 250일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기름 농도에 의해서 되게 많이 길이가 늘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 폐비닐 분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해가 오래 걸리는데 괜찮은지 이제 고객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이제 6개월 이내 정도라면 비닐 수거를 반년에 한 번씩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분해가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 진입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투입하는 플라스틱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를 순도 높게 하는 데는 그래도 이틀이나 정도.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네, 그런 고분자 연구소에서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지 첨가제가 분해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첨가제 분해 신기술 관련해서 적힌 걸 보면 첨가제를 처리 전에 0.4에서 0.3으로 2.3에서 1.9로 첨가제 비율이 줄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반복 공정을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첨가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데 그걸 다 이제 효과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그 첨가제에서 2번 이상 연속으로 반복 공정을 테스트를 한 적은 없고 플라스틱에서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플라스틱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 분해된 산화방지제 분자 구조를 봤을 때 플라스틱보다는 이게 좀 더 그 난이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 공정을 했을 때는 추가로 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예 그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사실은 이 산화 효소가 고분자 결합에 이제 해서 반응하는 그런 빈도수를 높여야 돼서 그 효소의 농도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미생물에서 그 산화 효소 방출량을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이제 시간이 늘려지는 거는 공정에서 되게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짧게 처리하더라도 차라리 효소의 농도가 높아서 좀 효과적으로 처리되게 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저희도 이제 봤을 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생물이 저희가 다른 물질도 넣어봤는데 아마 유기질 이런 다른 종류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다른 산화방지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금 이 결과는 똑같은 균주로 나온 실험 결과인데 이제 너무 좀 특이하거나 분자 구조가 고분자류랑 좀 다르다라는 그런 산화방지제라면 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미생물 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해주신 우리 황호동 대표님께 국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